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책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소설과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짜릿한 사건이나 명확한 줄거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신에 끈적끈적한 분위기,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는 대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인물들 사이의 생각의 충돌. 바로 그 안으로 우리를 깊숙이 초대합니다. 마치 유람선 위에서 흘러가는 어찌 보면 단조롭지만 그 안에 팽팽한 긴장감이 넘치는 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다 할까요?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인물들이 쏟아내는 말과 생각의 파도에 우리 몸을 맡기게 될 겁니다. 와, 이 첫 문장 정말 시적이지 않나요? 어스름이 조용한 보랏빛 개처럼 달려들어왔다. 이 문장 하나와 함께 우리는 순식간에 1920년대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의 해질녘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작가는 이렇게 감각적인 언어를 통해서 단순히 배경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그곳의 공기를 직접 들이마시는 것처럼 그 질감과 온도까지 느끼게 만들죠. 이 문장 하나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나른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그 느낌을 완벽하게 예고하는 서곡인 셈입니다. 자, 이야기의 첫 무대는 바로 뉴올리언스입니다. 여긴 그냥 지도 위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뭐랄까, 퇴폐적인 아름다움과 생명력이 넘치다 못해 너무 과하게 익어버린 듯한 분위기를 가진 살아 숨쉬는 존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물처럼 느껴지고요.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인물들의 욕망과 권태를 그대로 비추는 거울 같은 곳입니다. 자, 그럼 이 묘사들을 따라 도시의 거리로 한번 감각적인 여행을 떠나볼까요?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스텐실로 찍어낸 것 같은 야자수가 보이고 저 멀리엔 녹색 하늘을 배경으로 까만 종이를 오려붙인 듯한 대성당의 실루엣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파리처럼 흐릿한 등불은 몽환적이면서도 좀 으스스한 분위기를 만들죠. 여기에 냄새가 더해집니다. 부두에서 밀려오는 커피와 과일향, 그리고 골목에서 풍기는 지나치게 익은 음식 냄새. 이 과숙, 즉 지나치게 익었다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정점에 달했다가 이제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곧 사라질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시와 그 안의 인물들처럼요. 우리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도시를 텔리어 페르시라는 한 남자의 시선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냥 등장인물 중 한 명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불안하고 또 한편으론 우스꽝스러운 정서를 대표하는 우리의 첫 번째 안내자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심부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내밀한 불안감과 다른 사람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는지를 엿보게 될 겁니다. 텔리어 페르시가 겪는 이 병교한 시련은요, 그의 성격을 정말 완벽하게 보여주는 한편의 슬랩스틱 코미디 같아요. 친구에게 우유병을 교환해주겠다고 한 약속, 이 간다는 임무가 그에게는 거의 실존적인 고뇌를 안겨줍니다. 코트 비트로 병이 볼록 튀어나온 것 때문에 자기가 무슨 금지된 물건이라도 나르는 범죄자처럼 느끼고요. 길 가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비웃고 있다고 상상하죠. 이 짧지만 격렬한 여정은 그의 소심함, 체면에 대한 과도한 집착, 그리고 스스로를 괴롭히는 그 불안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감옥에 갇혀있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텔리오 페르시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고요? 직업이 여성 속옷 도매구매원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여성 심리에 대해서는 아주 도살하고 굳게 믿고 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인물입니다. 최근에 아내와 사별하면서 갑자기 성숙한 자유를 얻게 됐죠. 하지만 이 자유가 그에게 해방감보다는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그의 모든 행동은 이 새로운 자유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는 서투른 몸짓처럼 보입니다. 텔리오 페르시의 이 작은 소동은 사실 앞으로 펼쳐질 더 큰 드라마의 서곡과 같아요. 그의 개인적인 불안감은 곧 수많은 인물들의 지적이고 예술적인 불안감이 모이는 더 좁고 밀도 높은 공간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네, 이제 무대가 바뀝니다. 끈적하고 광활한 도시 뉴올리언스를 떠나서요. 이 책의 대부분이 펼쳐질 한정되고 고립된 공간, 바로 노시카라는 이름의 요트로 무대로 옮깁니다. 이 배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오직 인물들의 내면과 그들의 관계만이 존재하는 작은 우주가 될 겁니다. 이 묘사를 보세요. 노시카호. 겉보기엔 정말 멋지고 평화로운 요트 아닌가요? 하얗고 기품 있는 모습이 마치 점잖은 부인 같아요. 하지만 말이죠. 이 평온하고 우아한 겉모습은 그 안에서 펼쳐질 혼란스럽고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한 인간 드라마와 아주 아이러니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 배는 어쩌면 우아한 감옥이자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실험실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요트의 주인이자 이번 항해의 주체자인 모리의 부인을 만나보시죠. 그녀는 선장 모자를 쓰고 선임들을 맞으면서 행복에 겨워하지만 그 행복은 어딘가 초점이 없고 공허해 보입니다. 의미 없는 황홀경이라는 이 표현이 그녀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요. 그녀는 이 행해라는 사건의 깊은 의미보다는 자신이 이런 멋진 파티의 주체자라는 그 역할 자체에 취해 있는 거죠. 그녀의 열정적이지만 텅 빈 에너지는 이 배에 모인 인물들의 속성을 암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손님들이 배에 오르는 장면은 마치 잘 짜인 연극 같아요. 배 주목 같은 항해 용어를 일부러 외치면서 인위적인 유쾌함을 연출하죠. 푹푹 찌는 도시를 떠나 완벽한 날씨 속으로 떠난다는 사실에 모두 들떠있지만 이 활기참은 어딘가 좀 과장되어 보입니다. 반면에 부두의 구경꾼들은 이 소동을 침울한 흥미를 보이며 지켜볼 뿐이에요. 이 장면은 인물들의 연기와 그들을 둘러싼 무심한 현실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배 위에서 펼쳐질 모든 대화와 행동이 어느 정도는 연기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자, 이제 노시카호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에는 예술가와 지식인들이 모여 있어요. 이들은 배가 출발하기도 전에 끝없이 이어질 말의 향연, 즉 철학적 논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대화야말로 이 책의 진짜 주인공이자 사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이자마자 시작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술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한쪽에서는 밤새 술 마시고 방탕하게 살아야 진짜 예술가지 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보헤미안 이미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은 그런 게 아니야. 그냥 혼자 인간 혐오에 빠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끝없이 말장난이나 하면서 도피하는 것뿐이지 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진단하죠. 이 논쟁은 1920년대, 즉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낭만주의가 무너지고 모더니즘의 환멸이 싹트던 시대 지식인들의 정체성 혼란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본격적인 대화의 주인공 중 한 명인 페어차일드를 만나보겠습니다. 직업은 소설가인데 실제로 글을 쓰는 모습보다는 삶과 예술에 대해 말하는 것에 훨씬 더 열정적인 인물이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말로 하는 예술이 과연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죠? 이 말이 바로 페어차일드의 핵심 철학을 딱 보여줍니다. 그는 예측 불가능하고 비논리적인 현실과 달리 허구의 세계인 문학은 오히려 엄격한 규칙과 그럴듯함에 얽매여 있다고 주장해요. 언뜻 보면 깊은 통찰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자신이 만들어내야 할 질서 있는 세계, 즉 소설보다는 예측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더 좋아하는 자신의 성향을 정당화하는 변명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페어차일드의 주된 논쟁 상대는 이름 대신 샘종남저라는 인종적 특징으로만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 날카로운 재치와 냉소로 무장하고 다른 인물들이 내세우는 낭만적이거나 감상적인 생각들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면서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죠. 이 배의 지적인 균형추 같은 존재라고 할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예술에 대한 두 사람의 정의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페어차일드에게 예술은 잘 행해진 모든 것이라는 아주 실용적이고 민주적인 개념입니다. 좋은 잔디깎기를 만드는 것도 예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샘종남저는 예술을 세상을 뒤엎을 힘을 가진 추상적이고 강력한 말 그 자체로 봅니다. 사물은 그 말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의견 차이가 아니라 예술을 기술로 보느냐 아니면 계시로 보느냐의 근본적인 철학적 대립입니다. 대화는 점점 더 파괴적인 지적 유희로 변해갑니다. 샘종남자는 종교, 교육 같은 사회의 신성한 제도들을 아주 신랄하게 해체해요. 종교는 주말 아침의 평화를 위한 실용적인 도구일 뿐이고 교육은 사람을 현실 부적응자로 만들 뿐이라고 주장하죠. 페어차일드는 그의 냉소에 반박하려 하지만 결국 그의 현란한 말장난에 휘말리고 맙니다. 이건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허무함을 확인하는 지적인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자, 이렇게 끝없이 말에 파편을 쏟아내는 사람들에게서 잠시 벗어나서요. 거의 말을 하지 않는 한 남자에게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조각가 고드는 예술에 대한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 즉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대표합니다. 고든의 작업실에 대한 묘사는 정말 강렬하고 충격적입니다.
푸른 수염의 벽장이라는 잔혹 동화의 이미지는 그의 창작 과정이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무언가를 파괴하고 희생시키는 폭력적인 과정일 수 있다는 걸 암시하죠. 그는 주변의 소란스러운 대화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물질과 씨름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데에만 몰두합니다. 이 구절은 고든이 밤의 부두를 거닐며 떠올리는 내면의 독백입니다.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된 그의 생각은 혼란스럽지만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자가 겟세마네, 즉 스스로 만들어낸 고뇌의 동산에서 예술이라는 구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는 말로 자신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내면의 폭풍을 침묵 속에서 돌과 나무에 새겨넣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샘중 남자가 두 사람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의하죠. 고든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예술가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예술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페어차일드는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만 비로소 예술가가 됩니다. 한 명은 예술이 삶 자체인 사람, 다른 한 명은 예술을 행위로 보여주는 사람. 이 책이 탐구하는 예술가의 본질, 즉 예술은 존재의 문제인가, 행위의 문제인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두 인물의 대비를 통해 던져집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페어차일드는 이 모든 논쟁의 배경이 되는 자신의 과거, 긴 일화 하나를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냉소적인 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교육과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그의 복잡한 마음의 근원을 파헤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페어차일드는 자신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풀어놓습니다. 배움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가진 가난한 학생이었던 그는 상류층 학생들이 속한 사교 클럽에 가입하는 게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믿게 돼요. 그는 그 가입비 $25를 벌기 위해 발전소에서 정말 힘든 야간 노동까지 마다하지 않죠. 하지만 약속된 날 밤, 혹독한 추위 속에서 밤새 기다린 끝에 자신이 철저히 속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이건 단순히 사기를 당한 사건이 아니에요. 사회적 상승에 대한 그의 순수한 열망이 어떻게 짓밟혔는지, 그리고 세상이 기회가 아니라 냉혹한 정보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의 정신적 외상의 기록인 셈입니다. 이 인용문은 페어차일드가 회상하는 젊은 날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사교 클럽 가입이라는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동경하던 대학 삶의 진정한 일부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에게 의식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 순수한 열망이 배신당한 후 그는 의식의 허구성을 깨닫고 냉소적인 이야기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이 바로 지금 그가 왜 그토록 모든 것을 말로 분석하고 해체하려 하는지를 이해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자, 이렇게 각기 다른 자아들이 노시카라는 고립된 무대에 올랐습니다. 냉소적인 이야기꾼 페어차일드, 침묵하는 창조자 고든, 자신을 의심하는 낭만주의자 텔리어페로,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수많은 지적 방관자들까지. 이들이 망망대해 위에서 끝없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민낯을 드러낼 때 과연 어떤 갈등과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시카와의 본격적인 항해는 다음 분석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초기 소설 모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단순히 배 위에서 벌어지는 며칠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언어와 현실, 또 예술과 삶, 이 둘의 본질적인 관계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말 그대로 관념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작가 페어차일드가 툭 던지는 이 한마디가 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신은 사물과 행동을 말로 대체하기 시작하고 곧 사물이나 행동은 그림자 같은 것이 되어버리죠. 정말 의무심장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문장이 품고 있는 그 여러 겹의 의미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벗겨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먼저 끝없이 말의 향연이 펼쳐지는 요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곳에서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는 예술 논쟁을 엿볼 거고요. 이어서 인물들이 보여주는 어딘가 서툴고 우스꽝스럽게까지 한 유혹의 방식들, 그리고 사회를 향한 그들의 아주 날선 비판들을 따라가 볼 겁니다. 그러다 보면 마침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우르는 아주 강력한 상징, 바로 늪에 자초된 배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마르항해입니다. 먼저 소설의 배경이 되는 이 유람선, 나우시카호에 흠뻑 빠져볼 텐데요. 이곳에서는 대화가 유일한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요, 포크너가 이 소설의 구조 자체를 유트 위에서의 삶과 아주 똑같이 만들어놨다는 점이에요. 오전 10시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오후 2시에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어색한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 내내 빈둥거리다가 저녁이 돼도 딱히 나아지는 것 없이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됩니다. 마치 아침, 점심, 저녁 식사라는 정해진 틀 안에 갇힌 것처럼 대화는 계속 공허하게 맴돌고 시간은 아무런 의미 없이 흘러가죠. 이걸 읽는 독자마저도 그 단조로움과 정체된 분위기를 피부로 고스란히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트, 나우시카호는요, 바다 위에 둥둥 떠있는 거대한 유리상자나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예술가와 자칭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안에 갇혀서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단절된 채 오직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끝없이 이어지는 말의 파편들 속에서 표류하는 거죠. 그야말로 말의 감옥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예술의 대가입니다. 자, 이렇게 고립된 공간에서 인물들은 과연 무엇을 할까요? 네, 바로 끝없이 예술에 대해 논합니다. 말로써 세상을 만드는 사상가형 예술가와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창조자형 예술가. 소설은 이 두 유형의 예술가를 아주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소설은 이 두 명의 예술가를 마치 거울처럼 마주보게 합니다. 한쪽에는 말, 즉 이야기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소설가 페어차일드가 서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묵묵히 나무를 깎으면서 행동으로 자신의 예술을 증명하는 조각가 고든이 있습니다. 페어차일드에게 예술은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이자 관계 맺기이지만 고든에게 예술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독한 침묵 속의 행위, 그 자체인 거죠. 조각가 고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런 식의 독백이 가득합니다. 머리카락으로 내 심장을 졸라매라. 바보, 바보. 굉장히 강렬하고 파편적이고 또 본능적이죠. 다듬어지지 않은 날것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이건 그의 상대역인 페어차일드가 들려주는 아주 세련되고 잘 짜인 이야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반면에 페어차일드의 표현은 전적으로 바깥을 향해 있어요. 그는 세상의 모든 경험을 길고 장황한 이야기로 만들어서 풀어내죠. 예를 들면 자기가 대학 동아리에 가입하려다가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같은 그런 일화들 말이에요. 그에게 세상은 곧 이야기의 재료인 셈입니다. 고든의 예술관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이 장면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조각을 하다가 막히자 그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의 생명이 달린 배의 핵심 부품을 떼어내는 걸 망설이지 않아요. 그 부품이 무려 12,000달러짜리라는 사실도 그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든에게 예술이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예술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혹이라는 환상입니다. 이렇게 말, 대, 행동이라는 대립 구도는요, 등장인물들이 사랑이나 관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 소설은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말이란 사랑을 표현하는 진실한 언어일까? 아니면 그저 욕망을 감추기 위한 위장에 불과한 걸까? 그리고 이 질문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어딘가 한심하고 희극적이기까지 한 탈리아 페로시입니다. 탈리아 페로시는 말 그대로 말의 실패를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직업이 여성의류 구매 담당자인데 자기가 여성 속옷에 대해 잘 안다는 이유로 여성의 심리까지 꿰뚫고 있다고 착각하죠. 그는 예술적인 대화나 세련된 말솜씨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성을 유혹할 수 있다고 굳게 믿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그의 시도는 번번이 처참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의 유혹 전략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1단계, 다른 여자 얘기를 해서 질투심을 유발한다. 2단계, 춤추자고 하면 무관심한 척한다. 3단계, 갑자기 키스하되 냉담한 태도를 유지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한 다단계 전략을 세워놨어요. 유혹이라는 건 지극히 본능적이고 감정적인 교감인데 그는 이걸 마치 체스게임처럼 분석하고 계획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말은 진정한 연절을 위한 다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감추기 위한 어설픈 위장에 불과한 겁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상황을 냉소적으로 지켜보던 줄리어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들의 환상을 단번에 깨뜨려 버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여자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건 환상이야. 그럴 순 없어. 여자들이 당신을 선택할 뿐이지. 아무리 낭자가 화려한 말로 유혹해봤자 결국 주도권은 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아주 날카로운 일침입니다. 네 번째 주제의 관습에 대한 비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트 위에서 벌어지는 이 지적인 소동은 필연적으로 사회에 가장 신성하다고 여겨지는 제도들에 대한 아주 냉소적인 해체 작업으로 이어집니다. 등장인물들의 냉소주의는 사회의 근간을 이유는 제도들을 향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종교란 건 그저 일요일 아침에 아이들을 잠시 집 밖으로 내보내는 편리한 수단일 뿐이고요. 교육은 우리를 집에서 멀리 떼어놓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결혼은 또 어떤가요? 그저 우리의 이마에 주름이나 만드는 흉한 의식으로 전락해버리죠. 이처럼 신성하게 여겨지던 모든 가치들이 그들 사이에서는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렇듯 날카롭고 재치 있는 대화들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은 우리 사회의 의미와 질서를 제공해야 할 바로 그 구조 자체에 대해서 아주 깊이 뿌리 박힌 냉소주의를 드러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대적인 시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 늪에 좌초되다입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소설의 추상적인 논쟁들은 여기서 아주 강력하고 또 문자 그대로의 중심 은유를 통해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들이 타고 있던 요트 나우시카호가 얕은 물에 걸려 바닥에 닿아버립니다. 물리적으로 꼼짝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상황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이건 바로 끝없는 말의 형연 속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등장인물들의 지적인 마비 상태, 그들의 쳇바퀴 도는 대화의 무익함을 완벽하게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장면입니다. 바로 이 지적인 마비 상태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 소설의 유일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말로부터의 탈출이죠. 조카딸 퍼트리샤와 스튜어드 데이비드, 이 두 인물이 아무런 대화 없이 마치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조용히 늪으로 떠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떤 설명도 분석도 없습니다. 오직 본능과 경험에 의지한 순수한 행동만이 있을 뿐이죠. 이것이야말로 이 소설이 제시하는 유일한 돌파구인 셈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요트 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해 끝없이 토론하고 분석하느라 정작 삶 그 자체를 놓쳐버립니다. 그들의 삶은 결국 말의 그림자가 되어버리죠. 반면에 늪으로 떠난 두 사람은 말없이 온몸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들에게는 삶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살아가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들이 요트로 돌아온 후 그들의 위험천만했던 여정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는 단 하나뿐입니다. 스튜어드 데이비드가 홀로 앉아서 퍼트리샤의 진흙 묻은 슬리퍼 한 짝을 말없이 들고 있는 모습. 이 슬리퍼 한 짝이야말로 요트 위에서 오고 갔던 그 수많은 말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현실적인 기념품이 되는 거죠. 결국 포크너가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완벽한 언어로 정교하게 묘사된 감정과 결코 말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의 행동, 이 둘 중에 과연 무엇이 더 현실에 가까운가? 이것은 인간 경험의 본질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 언어와 예술이 정말 우월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조각과 고든의 머릿속, 그야말로 강렬한 폭풍 한가운데에서 시작돼요. 바보야, 넌 할 일이 있어. 저주받고 신에게 잊힌 자. 이게 그냥 혼잣말이 아니에요. 예술에 대한 그 광기 어린 집착, 그리고 자기 파괴적인 열망이 꽝 하고 부딪히는 소리죠. 별빛이 쏟아지는 부두에 서서 그가 내뱉는 이 고뇌에 찬 한마디가 바로 앞으로 벌어질 모든 사건의 방아쇠가 됩니다. 그리고 무대는 바다 위 아주 호화로운 요트, 나우시카로 옮겨집니다. 여기엔 예술가다, 사교계 명사다 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와인잔을 부딪히면서 아주 현학적인 대화를 끝도 없이 나누고 있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지성이 넘쳐 흐르는 향연이 펼쳐지는 바로 그 물 위에서 곧 이 모든 걸 뒤엎어버릴 아주 충동적인 행동 하나가 조용히, 정말 조용히 싹트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예술가의 맹목적인 열정에서 시작해서요. 그 열정 때문에 시간이 멈춰버리고 배가 좌초되는 상황을 볼 거고요. 그리고 행동과 말 사이의 그 엄청난 간극, 또 정체된 세계로부터의 탈출을 거쳐서 마지막에는 과연 예술이란 무엇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까지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모든 사건의 시작은 바로 한 사람. 조각가 고든의 집착입니다. 지금부터 그의 그 불타는 창작열이 어떻게 이 평화롭던 요트의 항해를 멈추게 만들고 또 모두의 운명을 뒤흔들어 놓는지 그의 내면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죠. 아마 창작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순간일 텐데요. 고든이 바로 그 벽에 딱 부딪힌 겁니다.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그 거창한 비전은 온데간데없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아주 사소하지만 또 절대적인 문제 하나만 눈앞에 떡하니 벌티고 있는 거죠. 텃밥으로 뒤덮인 침대 위에서 나무 원기둥을 노려보는데 이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지금 필요한 건 무슨 대단한 영감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아주 사소한 거, 자기 조각품에 생명을 불어넣어줄 뻣뻣한 철사 한 조각, 딱 그거 하나였습니다. 예술적 목표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거죠. 고든의 탐색은 정말 집요합니다. 그는 요트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엔진실로 내려가요. 기름 냄새랑 뜨거운 열기가 확 덮쳐오는데 거기서 잠긴 서랍들을 흔들어보고 널브러진 전선들을 다 헤집어 보지만 원하는 게 안 나와요. 그래서 더 깊은 곳으로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배터리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운명처럼 자기가 찾던 바로 그 강철막대를 발견하고야 말죠.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은 온갖 자기 합리화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아마 펌프 같은 거겠지? 이렇게 깨끗한 걸 보니까 거의 안 쓰는 물건인 게 틀림없어. 이게 배의 핵심 부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냥 의도적으로 싹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냐, 지금 그의 세계에서는 오직 자기 작품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내일 아침에 돌려놓으면 되지. 이런 자기 기만 속에서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렌치를 들어서 너트를 풀어버립니다. 근데 고든이 그렇게 손에 쥔 그 작은 강철 막대의 가치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12,000달러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오히려 그걸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써먹어요. 야, 이렇게 비싼 물건이면 내가 잠깐 쓴다고 이게 뭐 망가지겠어? 바로 여기서 우리는 예술가라는 존재의 위험한 논리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술적 필요라는 그 절대적인 명분 앞에서는요, 부품의 원래 기능, 그 가치, 그리고 이걸 떼어냈을 때 어떤 파국적인 결과가 올지, 이런 건 그냥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가치 체계가 자신의 예술 아래에 깔리는 바로 그런 순간인 거죠. 자, 한 예술가의 이 맹목적인 열정이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요트 위에서 흐르던 그 평화로운 시간은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그대로 멈춰서 버립니다. 고든이 떼어낸 그 부품, 그게 바로 펌프의 핵심 부품이었던 겁니다. 결국 요트 나우시카우는 그대로 모래톱에 좌초되고 말아요. 책에서는 이 장면을 아주 기가 막히게 묘사하는데요. 마치 통통한 목욕객이 물에 허리까지 잠긴 채 털썩 앉는 것처럼 보였다고 해요. 정말 우아하면서도 한없이 무력해 보이는 이 비유가 요트의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배는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완전히 고립된 하나의 세계, 말 그대로 좌초된 방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트가 딱 멈추자 주변 풍경도 마치 숨막히는 정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쇠로 만든 손이 내리치는 듯한 한낮의 파겸? 노쇠 날개가 덮쳐오는 듯한 압박감, 물은 견딜 수 없이 반짝이고 숲은 뜨거운 청동벽 같고 하늘엔 바람 한 점 없죠. 이 모든 감각적인 묘사가 그냥 배경 설명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건 바로 배 안의 인물들이 겪고 있는 그 지적이고 정신적인 마비 상태와 완벽하게 공명하는 그들의 내면 풍경이나 다름없습니다. 자, 요트의 엔진이 멈춰버린 이 고립된 공간에서 또 다른 간극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바로 행동하는 사람과 오직 말만 하는 사람 사이에 깊고 깊은 고리죠. 이제 이 좌초된 방주는 그들의 본질을 낱낱이 드러내는 거대한 실험실이 되는 겁니다.
특히 작가인 페어차일드하고 아주 냉소적인 줄리어스라는 남자 사이의 논쟁이 이 주제를 정확히 관통하는데요. 그들은 단어와 현실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에 대해 끝없이 토론해요.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사물과 행위를 말로 대체하기 시작하고 곧 사물이나 행위는 그저 당신이 입을 움직여내는 어떤 소리의 그림자 같은 게 되어버린다. 이 지적이 요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수많은 공허한 대화들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다, 예술이다, 진실이다 막 떠들어대지만 그 단어들은 실제 경험과는 완전히 분리된 채 그냥 공중을 둥둥 떠다닐 뿐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이 비교가 그 간극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왼쪽, 말의 세계를 보세요. 종교니 교육이니 예술이니 하는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끝없이 논쟁만 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행동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실제로 나무를 조각하고 있고 강철 막대를 훔치고 있죠. 또 누군가는 더위를 식히려고 호수에 뛰어들고 심지어 이 정체된 세계를 떠나 도망치기까지 합니다. 말의 세계는 사색과 환상에 머무르지만 행동의 세계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결과로 딴 이어져요. 그러니까 한쪽은 세상을 해석만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대화는 결국 아주 냉소적인 결론으로 치닫게 돼요. 인류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위대한 가치들이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선 그냥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종교, 그거 일요일에 애들 집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이잖아. 교육, 그건 평일에 어른들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거고. 예술은 뭐냐고요? 발정을 위한 아주 유효한 위장술일꾼이라고까지 말해요. 결국 사회의 모든 거대한 구조물들이라는 게 시간을 때우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들의 대화는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없다는 걸 서로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겁니다. 이렇게 끝없는 말의 향연이 펼쳐지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이 정체된 세계를 그저 견디는 대신에 여기서 탈출하기로 마음먹는 거죠. 그 주인공은 바로 조카딸 패트리샤와 하인 데이비드예요. 이 공허한 말들만 오가는 요트에 완전히 환멸을 느낀 거죠. 그래서 진짜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이 물리적인 세계로 탈출을 감행합니다. 이들의 도주는 요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잘난 지적 유희와는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아주 본능적인 선택이었어요. 더 이상 말의 그림자를 좇지 않고 직접 땅을 밟고 길을 걷기로 한 겁니다. 그들의 여정은 정말 날 것 그대로의 감각적인 경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안개가 자욱한 마치 선사시대의 아침 같은 늪을 지나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을 피워서 베이컨을 구워 먹습니다. 젖은 옷을 말리고 모닥불의 온기를 느끼고 허기진 배를 채우는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요트 위에서 벌어지던 그 어떤 철학적인 토론보다 훨씬 더 진짜 같고 실제적이죠. 다음 날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이어진 길을 따라 걷습니다. 이들의 여정은요, 이 책의 아주 강력한 이미지들을 통해서 요트라는 그 지적인 감옥과 얼마나 선명하게 대비되는지 살아 숨쉬는 현실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극한의 정체 상황에 놓이자 인물들은 결국 아주 근본적인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도대체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죠. 요트가 멈춰버린 이 공간에서 그저 고상한 취미 정도로 여겨졌던 예술은 이제 각자의 생존 방식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아주 절박한 질문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에 대한 대답들은 서로 날카롭게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각 인물들의 예술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먼저 작가, 페어차일드. 이 사람한테 예술은 삶을 직접 마주하기 두려운 사람들이나 찾는 영혼의 요양소 같은 거예요. 반면에 냉소주의자 줄리어스에게 예술은 그냥 엔터테인먼트, 별거 아닌 상품에 불과하죠. 시인 와이즈먼 부인은 예술이 문어를 통해 영원해진다고 믿는 좀 고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모든 말장난의 중심에 있는 조각가 고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에게 예술은 언어를 초월한 순수한 창조행위 그 자체예요. 슬픔을 잊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배짱이 확 달라붙을 만큼 날카로운 그 무엇이죠. 그러니까 고든에게 예술은 삶의 대체물이 아니라 어쩌면 삶 그 자체보다도 더 강렬한 현실인 겁니다. 페어차일드가 왜 예술을 영혼의 요양소라고 보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사교 클럽 가입비 25달러를 벌려고 보일러실에서 정말 혹독하게 일했대요. 근데 그 돈을 사기꾼한테 몽땅 빼앗기고 맙니다. 왜? 클럽에 가입시켜 주겠다는 그 말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사건 하나가 평생에 걸쳐서 말 믿음 그리고 환상과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얽혀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말로 이루어진 예술이란 이 혹독한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면서도 동시에 언제든 배신당할 수 있는 위험한 환상이기도 한 거죠. 그럼 이 모든 논쟁의 끝에 남는 건 과연 뭘까요? 이 책의 결말은 우리를 깊은 허무함으로 이끌어갑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대화들이 결국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한 채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서 흩어지는 것만 같아요. 냉소주의자 줄리어스의 이 말이 인간에 대한 아주 암울하고 숙명론적인 관점을 딱 보여줍니다. 인간의 오랜 강박, 의무와 성향, 그의 다람쥐 쳇바퀴의 축과 둘레,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삶이라는 게 결국 끝없이 반복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고 우리가 만들어낸 예술이니 종교니 교육이니 하는 것들은 전부 그 쳇바퀴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오락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적인 충동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정말 냉소적인 결론이죠. 어쩌면 그들이 나눴던 그 모든 대화조차도 이 쳇바퀴를 돌리는 또 다른 행위에 불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말이 많은 책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전달하는 건 역설적으로 말이 없는 상징들이거든요. 고든이 그토록 집착하는 조각품은 파괴를 동반하는 순수한 예술 의지를 상징하고요. 또 도망친 데이비드가 소중히 간직한 패트리시아의 진흙 묻은 슬리퍼는 그들의 짧았지만 진실했던 관계를 보여주는 증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꼼짝없이 멈춰선 이 요트 자체가 바로 등장인물들의 정신적, 지적 정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은 계속 허공을 맴돌지만 이 사물들은 묵묵히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술이란 뭘까요? 고든처럼 세상을 파괴하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비전을 맹목적으로 좇는 행위일까요? 아니면 페어차일드처럼 삶의 고통을 언어로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위안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이 모든 게 그저 줄리어스의 말처럼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는 가장 세련된 방법에 불과한 걸까요? 이 좌초된 요트 위에서 던져진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윌리엄 포크너의 소설 모기, 그 이야기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끝없는 말의 향연이 펼쳐지던 요트, 나우시카호가 마침내 멈춰섰습니다. 이 정체된 공간에서 인물들은 이제 행동으로 말해야만 하는데요. 과연 그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그 순간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야기는 요트가 꼼짝없이 멈춰서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물리적인 멈춤이 각 인물들에게 아주 극적인 선택을 강요하게 되거든요. 어떤 이는 예술을 위해 절도를 하고 또 어떤 이는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감행합니다. 심지어 말 속에 숨어버리는 남자도 있죠. 이들의 행동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여러분, 이들의 운명을 바꾼 건 거대한 폭풍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주 지독할 정도로 고요한 멈춤이었죠. 요트 나우시카호가 얕은 물에 스르르 걸리면서 마치 물에 허리까지 잠긴 통통한 목욕객처럼 멈춰서는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물리적인 멈춤은요,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건 마치 거울 같아요. 인물들의 내면, 그 지적이고 감정적인 교착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죠.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와 이 완벽한 정적 속에서 그들이 애써 외면하던 불안과 욕망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듯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모두가 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유일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조각가 고든입니다. 그는 자신의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딱 하나 아주 작은 금속 조각이 필사적으로 필요했던 거죠. 고든은 갑판 위에서 벌어지는 그 현학적인 대화들, 그런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요트의 심장부, 바로 엔진실로 향합니다. 그곳은 예술의 공간이 아니죠. 철저하게 기능만이 존재하는 세계.
기름때 묻은 기계들과 멈춰버린 동력의 공간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고든의 머릿속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의 행동은 그냥 충동적인 절도가 아니에요. 예술이라는 그 위대한 이름 아래 자기 자신의 윤리를 어떻게 단계적으로 무너뜨리는지 그 합리화의 과정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이건 꼭 필요해. 이건 거의 쓰지도 않는 거잖아.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완벽하게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심지어 그는 12,000달러짜리 비싼 배니까 부품도 아주 훌륭한 강철일 거야 라면서 자신의 절도를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논리를 완전히 비틀어서 자신의 예술적인 욕망을 채우는 거죠. 바로 이 순간 예술가의 개인적인 창조라는 가치가 공동체의 안전과 기능이라는 가치보다 더 우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술가는 사회의 규칙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존재인가? 자, 고든이 예술을 위해 현실의 규칙을 어겼다면 또 다른 인물은 진정한 삶을 찾겠다며 현실 그 자체에서 탈출하려고 합니다. 바로 퍼트리시아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고든이 예술을 위해 행동했다면 젊고 불안한 조카딸 퍼트리시아는 삶 그 자체를 위해 행동합니다. 요트의 이 답답한 정체 상태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그녀는 과묵한 스튜어드 데이비드를 설득해서 무작정 탈출을 감행하죠. 여기 슬라이드를 보시면 퍼트리시아가 꿈꾸던 것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 절대 집 갖지 말고 이렇게 살자 라던 낭만적인 꿈은요, 굶주림과 방향감각 상실이라는 현실로 바뀌고요. 자유로운 삶에 대한 환상은 원시적인 늪의 불편함으로 대체됩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진짜 삶은 상상과는 정말이지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요트 위에서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그녀의 허세는 이 거대한 자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제 그녀는 그저 겁에 질린 어린아이에 불과하죠. 세상은 결코 그녀의 낭만적인 상상을 실현시켜주기 위한 무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의 그 위대했던 탈출은 제자리를 뱅뱅 맴도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출발 지점에서 고작 3마일, 그러니까 약 5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죠. 진짜 삶을 향한 여정은 결국 짧고 지치기만 한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고 맙니다. 고든과 퍼트리시아가 이렇게 물리적인 행동을 택했다면 소설가 페어차일드는 좀 다른 방식의 탈출을 선택합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 바로 언어의 세계, 자신의 과거 이야기 속으로 도망치죠. 그는 조카에게 자기 인생을 통째로 바꾼 한순간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페어차일드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순수했던 젊은 날의 꿈이 얼마나 냉혹한 사기극에 의해서 산산조각 났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고통스러운 기억이죠. 어쩌면 바로 이 상처가 그를 삶의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한 발짝 떨어진 관찰자이자 이야기꾼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페어차일드의 이야기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다는 그 깊은 갈망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영원한 외부인이라는 고통스러운 인식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그 오래된 상처를 재치와 끝없는 말로 덮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페어차일드의 이 끝없는 이야기들은 과연 예술적인 창조 행위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과거의 상처 뒤에 숨는 일종의 방어 기제일까요? 그는 과연 이야기를 통해 삶을 극복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이야기에 갇혀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자, 인물들의 그 거창했던 행동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소설은 극적인 결말 대신 우리에게 두 개의 아주 상징적인 사물을 남겨놓습니다. 요란했던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뒤에 그들의 여정을 증명하는 것은 오직 이 두 가지뿐입니다. 고든은 결국 해냈습니다. 그는 배의 부품이라는 기능적인 사물을 훔쳐서 순수하고 타협 없는 예술작품을 창조해냈죠. 그의 비전은 증명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현실과 동떨어진 채 차갑게 고립되어 있을 뿐입니다.
고든의 그 완벽한 조각상과 정말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슬리퍼 한 짝입니다. 진짜 삶을 찾아 떠났던 파트리샤의 요란한 여정은 결국 지능 묻은 슬리퍼 한 짝이라는 초라한 결과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여정의 증거이자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버린 이상의 상징인 셈이죠. 이렇게 조각상과 슬리퍼를 나란히 놓고 보면 이 소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한쪽에는 완벽하고 영원하지만 어딘가 비인간적인 예술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불완전하고 더럽혀졌지만 명백히 인간적인 삶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쪽에 더 큰 가치를 두어야 할까요? 포크너는 우리에게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이 도발적인 질문을 우리 앞에 툭 던져놓을 뿐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창조물인가요? 아니면 결함투성이인 여정의 기억인가요? 영원히 남을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그저 살아내는 것. 우리 행동의 진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그동안 나우시카오의 승객들과 함께 정말 긴 여정을 해왔죠. 끝없는 대화, 얽히고 설킨 욕망 속에서요. 그리고 드디어 이 기묘한 항해의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윌리엄 포크너의 모기, 그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 항해는 어떻게 끝날까요? 인물들은 현실로 돌아와서 어떤 마지막 논쟁을 벌이고 또 각자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시작됩니다. 스스로를 예술과 지성의 방주라고 불렀던 그 나우시카오, 그 떠다니는 세계가 아주 갑작스럽고 또 초라하게 끝나는 바로 그 장면에서요. 정말 며칠 동안이나 대화라는 바다 위를 그냥 둥둥 떠다녔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들의 물리적인 여정도 그들이 나누던 철학적인 여정처럼 아무 데도 가지 못한 채 그냥 멈춰서 버립니다. 정말 허무하죠? 바로 이 장면이 그들만의 그 폐쇄적인 세계가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정말 기가 막히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예술의 방주, 그 요트가 좌초된 거죠. 포크너의 묘사를 보세요. 물에 허리까지 잠긴 통통한 목욕객처럼 얕은 물가에 한심하게 갇혀버리는 걸로 그 거창했던 여정은 막을 내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 이 실패가 왜 일어났냐는 거예요. 무슨 거대한 폭풍우 때문도 아니고 엄청난 사건 때문도 아니에요. 아주 작고 지극히 이기적인 예술활동 때문에 모든 게 망가집니다. 거스의 속마음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신의 사소한 예술 작품을 만들겠다고 배의 핵심 기능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현실은 완전히 잊어버린 채 자기들만의 관념에 갇혀있는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예술 철학을 보여주는 완벽한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요트 위에서는 무기력함과 말뿐인 행동들이 끝도 없이 쌓여가는데요. 이제 이 모습이 소설에서 나오는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단 하나의 행동과 어떻게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트가 꼼짝없이 갇혀있는 동안 두 가지 이야기가 동시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갈등, 그러니까 공허하게 맴도는 말과 목적을 가진 행동 사이의 대립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쪽에서는 페어차일드와 포크너가 1920년대에 썼던 표현 그대로죠. 샘족 남자가 있습니다. 이 둘은 어떻게 하면 여자를 유혹할 수 있을까 하는 가설을 놓고 끝없이 이론만 펼쳐요. 살아있는 인간관계를 무슨 신문기사나 공식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조카가 있죠. 그녀는 그냥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아주 단순하고 결정적인 4단계로 그 모든 쓸데없는 말들을 딱 끊어버리고 수동적인 관찰자였던 데이비드를 이끌고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 탈출 절대 낭만적으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트의 그 인공적이고 깨끗하기만 한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원시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현실 세계로 뛰어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런 날것의 세계에 와서도 조카는 여전히 현실주의자고 모든 걸 이끌어가는 감독 같아요. 데이비드는 그저 멍하니 뭔가를 갈망하는 관찰자로 남아있는데 그녀는 그에게 인간의 욕망이 뭔지 그 가장 기본적인 현실을 가르치고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용감한 탈출도 잠시뿐이었어요. 곧 모든 인물들은 그들만의 고립된 실험실이었던 요트를 떠나서 익숙한 뉴얼리언스의 거리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포크너는 그들의 귀환을 아주 무성하고
퇴폐적이면서도 약간은 썩어가는 듯한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이건 머리미할까요? 아름답긴 하지만 동시에 아무런 변화 없이 정체되어 있고 결국엔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세계를 암시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 온갖 드라마, 격렬한 논쟁, 심지어 배가 좌초되는 극적인 사건을 겪고도 이 여행이 인물들에게 아무런 내적인 변화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곧바로 옛날의 자기 자신, 옛날의 그 불안감으로 돌아가 버려요. 어쩌면 포크너는 이런 지식인들의 공허함을 비판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토론이 실제 삶을 바꿀 힘이 전혀 없다는 그런 냉소적인 시선 말이죠. 아니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바꾸기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요. 텔리아 페로우스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요트 위에서는 그렇게 거창한 철학적 고민을 하던 사람이 고작 우유병 하나 들고 가는 걸 남들이 볼까봐 전전긍긍하는 아주 사소하고 한심한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죠. 자, 이제 유트라는 좁은 공간에서 벗어나 도시로 돌아온 인물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의 존재와 예술의 역할을 어떻게든 정당화하려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길고 장황한 대화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들의 예술에 대한 상반된 견해가 정말 흥미롭게 충돌합니다. 페어차일드는 예술을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고귀하고 창조적인 행위라고 봐요. 심지어 도착이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칭송하죠. 반면에 샘종 남자는요, 예술이란 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걸 방해하는 시끄럽고 불필요한 소음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페어차일드는 수시로 자신의 예술적 무능함을 인정하고 맙니다. 한때는 말의 아름다움과 힘에 순수하게 감탄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 창조의 불꽃은 다 꺼져버렸다고. 지금 남은 건 그저 예술에 대해 말하는 공허한 습관뿐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바로 그때 이 모든 논쟁에 대한 강력한 한 방이 터져 나옵니다. 침묵을 지키던 조각가 고든이 불쑥 끼어들어서 예술이란 건 현실에서 도망치려는 비겁한 짓일 뿐이라고 일갈하죠. 삶의 진짜 의미는 고통을 입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정면으로 마주하고 끌어안는 데 있다고 말입니다. 결국 이 책은 인물들이 성장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식의 깔끔한 결말을 보여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변하지 않는 자신의 본성 안에 영원히 갇혀버립니다. 마치 시끄러운 대화가 다 끝난 텅 빈 방에 희미하게 울리는 메아리처럼 말이죠. 먼저 텔리아 페로시를 볼까요? 그는 여전히 자기 방에 혼자 앉아서 여자를 정복할 수 있는 마법 같은 공식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시작과 똑같이 말의 환상에 사로잡힌 채 끝을 맞이합니다. 아주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야말로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세련된 기술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면서 말이죠. 자, 그럼 데이비드는 어떨까요? 이 책에서 유일하게 진짜 열정적인 행동을 했던 인물인데도 결국 그에게 남은 건 한심한 기념품 하나뿐입니다. 행동의 중심이었던 조카는 떠나버렸고 그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낡은 슬리퍼 한 짝에 수동적으로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는 아무런 새로운 행동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무력한 상태 그대로인 거죠. 마지막으로 조각과 고든입니다. 그는 가장 그 다음 모습으로 우리 기억에 남습니다. 홀로 고뇌하고 세상에 맞서는 모습으로요. 그는 결국 영원히 고립된 예술가로 남게 됩니다. 자신의 메아리와만 대화하면서 말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 강렬한 예술적 시선이 오히려 그를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키는 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5부에 걸친 긴 이야기가 마무리되면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공허한 말들만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침묵 속에서 행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진실이 아니겠냐고요. 끝없이 윙윙거리는 모기들, 그러니까 예술가들, 말만 많은 지식인들의 소음 속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주는 건 어쩌면 그저 행동하고 마침내 침묵하는 사람들이 아니겠냐고 말입니다.